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우주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대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저희 학교의 마지막 학과 소개라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이 또 멋진 항공우주를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학과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항공우주공학과의 역사, 그리고 항공우주공학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학문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하는 강의를 약간의 맛보기로 글자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맛보기인데 잘못 못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떠한 진로를 가지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의 역사입니다.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는 1989년 3월에 첫 개설을 했습니다. 정원은 50명이고요. 그리고 93년도에 석사과정, 그리고 96년도에 박사과정을 개설하면서 지금까지 만 31년째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PPT에서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BK21 1단계부터 2단계, 현재 4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국내에 항공우주공학과가 한 15개 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는 다른 타 대학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2011년도에 2인성 경량항공기 도입, 2013년도에 비행 시뮬레이터 도입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항학과에는 항공기와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비행기를 직접 타보고 또 그다음에 시뮬레이터를 직접 타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항공우주공학과에는 그런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1학년 들어오면 항공우주공학 개론에 비행 시뮬레이터를 타보게 함으로써 항공우주공학이 어떤 거고 항공기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3학년 되면 항공우주공학 실험에서 경량 항공기를 직접 타고 안전고도인 한 150m 이상의 안전고도에서 조종관을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조종사의 감을,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비행역학 그런 내용들을 직접 몸으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 위험한 짓을 왜 하노?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현재 13년째 운영해오고 있고 한 번도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항공 주무관 조종사 선생님을 모시고 직접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이 3학년 수업에 투입되고 있는 2인승 경량 항공기입니다. 독일제고요. 100마력입니다. 그리고 날개 길이는 한 9m 정도가 됩니다. 보통 속도가 일반 크루즈 속도가 시속 2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속 속도는 플랩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나지만 굉장히 60km/h 이하로 낮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비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는 BRS 패러슈트가 있습니다. 그 패러슈트가 조종석 자체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어떤 벼락을 맞아서 날개가 부러졌다. 그럴 경우에 패러슈트를 펴면은 조종석 자체를 잡고 비행기가 낙하산에 매달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사고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FMX 미국 레드버드사의 FMX 시뮬레이터이고요. 지금 3축으로 롤 피치요, 3축으로 20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15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조종석에 타게 되면은 전면이 다 커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크루즈 칵핏입니다. 그래서 6개의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실제 비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로서 1학년 수업, 3학년 수업에 투입이 되고, 비행 시뮬레이터는 평소에도 예약을 하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공우주공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항공우주의 보통 이제 우주는 또 두 번째 문제고, 항공을 보통 보면 항공이란 것이 보통 세 가지 분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공학, 항공공학,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공교통, 그 다음에 항공운항. 물론 이제 거기에 또 뭐 서비스라든지 여러 부대적인 학문들이 붙긴 하지만 크게 이제 보면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다. 그 중에서 항공우주공학은 항공기를 만드는 겁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헬리콥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드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로켓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나르는 모든 것을 만드는 곳이 어디야? 항공우주공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항공우주공학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기본적인 크게 네 가지의 브랜치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공기역학, 항공역학이라고도 합니다. 저 공기역학은 항공기의 외형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날개를 길게 할 거다, 짧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뭐 유선형으로 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행역학, 저거는 항공기를 어떻게 제어를 해서 안전하게 그 다음에 고기동으로 날 수 있을까? 항공기의 엔진도 제어가 포함이 되고요. 항공기의 움직이는 보조 날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구조역학입니다. 구조역학은 구조 설계라고도 하고요. 구조적으로 초음속으로 날기 위해서 어떻게 비행기가 튼튼해야 된다. 항공기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싣고 그 다음에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튼튼만 하면 안 된다. 이게 또 바람에 그다음 공기의 진동에 견뎌내도록 플렉시빌리티를 유지하면서 튼튼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입니다. 추진은 항공기에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이 항공기를 어떠한 엔진이 어떠한 파워를 내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개의 기본적인 학문의 브랜치가 합쳐져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수리온, 여러분 잘 아는 뭐 수리온 헬리콥터도 만들어지고 인공위성도 만들어지고 발사체, 그다음 나로 2, 1, 2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우는 과목들은 보시면은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보일 겁니다. 기본적인 역학은 물리와 수학을 베이스로 했어요. 전공 필수에는 뭐 자동 제어, 동력학, 그다음에 뭐 연력학, 공기역학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제 선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학년, 2학기 때 보통 3학년과 4학기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뭐 우주과학, 그다음에 무인기 시스템 공학, 그다음에 뭐 관제 공학, 그다음에 비행 동력학, 그다음에 뭐 로켓 공학, 구조역학 2,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전공 선택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또 관심이 많은 분야를 더 많이 심화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대학원을 진학을 하든지 그다음에 회사를 가서 그 파트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전공 선택 과목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게 현재 커리큘럼입니다. 다음에 강의 맛보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 요거를 의뢰를 받고 어떤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테마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크랩의 대기권 재진입, 항공우주공학은 대기권 안으로 나르는 항공기뿐만 아니고 대기권 밖으로 그다음에 우리 은하를 넘어서는 데까지 가는 그런 스페이스크랩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다르죠. 대기권 안에서는 공기의 힘으로 양력을 얻고 우주 공간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추력을 얻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공을 먼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우주 비행체를 배우게 되는 게 그 차례의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일단 대학생한테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갈 거니까
갈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리엔트리 비클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현재 KSLV2를 올 10월에 쏘옵니다. 그죠? 나로 2를 쏘고, 그리고 2035년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구로 다시 오는 귀환선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만든 KSLV2로 우주로 가서 그리고 달 탐사를 하게 되죠. 달 탐사를 처음 할 때는 로봇만 보냅니다. 그래서 달에 착륙을 하는데 착륙선은 로봇입니다. 로봇가 다니면서 뭐 채취를 하고 성분을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만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요 기술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2035년에는 달의 운석을 들고 딱 넣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달 궤도선으로 다시 올라와서 달에서 지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지구 주위를 돌다가 어떻게 한다? 지구의 대기권을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운석을 우리나라의 연구소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정밀한 우리가 사람이 가지 않고도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기술이 발전되면 그 귀환선에 뭐한다? 사람이 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엔트리 캡슐, 이 아폴로 시리즈에서 초창기에 지구로 돌아오는 귀환선의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셔틀 이제 퇴역을 했죠. 2000 초에 퇴역을 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셔틀은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자기 혼자서는 우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다란 연료통하고 중간에 있는 그 양쪽에 로켓을 달고 이렇게 엄마한테 얹혀서 우주로 간다 해서 그 로켓을 마더 로켓이다 이래 얘기까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등에 업혀서 우주로 가가지고 내려올 때는 지 혼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인데, 그럼 이제 저 마더 로켓이 그 주 로켓이 그다음에 주 탱크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 한 번 쓰고 버려지기 때문에 이건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처럼 연료만 주유하면 갔다가 또 연료만 주유하면 또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연구 개발됐던 게 X3333은 X 시리즈의 우주 비행체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못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나온 게 앨런 머스크 등이 먼저 만든 게 스페이스X 발사체의 기존의 발사체 모습인데, 그죠? 길다란 하나의 바 모습인데 얘가 쏘아서 올라갔다가 그 로켓이 어떻게 한다? 내려와 가지고 자동 착륙하는, 그래서 다시 사용하는,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이제는 지금 스페이스의 개발이 조금씩 방향이 좀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심 있는 분은 뭐냐면 스페이스 셔틀의 모습이에요. 그 스페이스 셔틀이 어떻게 지구로 돌아올 건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본에 12년 동안 개발하다가 멈춰진 호프X라는 스페이스 셔틀의 모습인데요. 저렇게 로켓의 맨 위에 선두에 올려서 우주로 발사해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대기권으로 재진입, 애트모스피어 리엔트리 재진입하고, 그러면 이제 저기 리엔트리 페이즈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TAEM, 터미널 에어리어 에너지 매니지먼트라 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실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프로치 페이즈, 랜딩 페이즈, 그렇게 크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초기에 저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 하면 총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발사와 랜딩까지 지구 한 바퀴 돌고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ICBM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ICBM은 지구 반 바퀴만 도니까 1시간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저거는 이제 비행기 형태로 양력을 가지고 착륙을 하는 거지, ICBM은 그냥 바로 내리 꽂아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낼 수가 있어요. 마 27, 30 이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주 공간입니다. 자, 저런 프로파일들을 가지게 되고, 자, 그러면 대기권에 들어올 때, 그럼 대기권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기권은 지구로부터 고도가 100km, 보통 120km, 그 레이어를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기권에 우주에서 아무런 공기적인 입자가 없다가 우주로 저 대기권을 딱 들어오게 되면 공기의 입자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죠. 저때에도 속도가 보통 마 27입니다. 여러분들
음속이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 귀에 들리죠? 여기 마 1입니다. 그죠? 요거에 27배의 속도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뭘 맞겠습니까? 공기 입자들을 맞이하겠죠. 공기 입자가 저 비행체를 때립니다. 그럼 뭐가 발생한다?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온도가 2000도씨 이상의 온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온도를 맞이해서 견뎌내야 되죠. 그러면서 제가 마 27을 착륙할 수 없잖아요. 속도를 엄청나게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조로한 모습으로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금 속도의 변화면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도 맞춰서 속도를 줄이고 열로부터 해방을 하는, 보호를 하는 그런 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저렇게 보호하려면은 타일이 필요하죠. 방열 타일이 필요합니다. 좀 밑에 시커먼 거 있죠. 배 쪽에 앞부분도 시커멓죠. 저게 방열 타일인데, 저렇게 방열 타일이 저 앞부분하고 밑면만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방열 타일이 있는 쪽에 열이 붙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 그러지 말고 전부 다 방열 타일 붙이면 아무 때나 내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자, 그런데 방열 타일은 돈이 비싸고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럼 뭐 뒤에까지 다 붙인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도 내려올 수 있겠지만 굉장히 무게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무게를 올리기 위해서는 연료 양도 많아야 되고 로켓의 크기도 또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발사,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쪽에만 저렇게 방열 타일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카본들이 있는 게 앞쪽, 그 다음에 날개의 앞쪽에서 리딩 엣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조종사석에 있는 그 부분에 약간 까맣게 되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일부분들이 열을 많이 받는 쪽을 저렇게 방열 타일들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다이나믹스입니다. 아유, 딱 보니까 그냥 밥맛이 뚝 떨어진다 그죠? 수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R 다트는 V 다트는 감마 다트는, 자, R은 고도입니다. 그 다음에 V는 속도고요. 감마는 비행 경로각, 그리고 파이 세타는 위도와 경도, 그 다음에 퍼사이는 방위각. 자, 저렇게, 근데 다트가 다 붙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미분이죠, 미분. 예, 그래서 저거는 1차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저 상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R, V, 감마, 파이, 세타, 퍼사이가 시간에 대해서 0초부터 쭉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저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일 건데 저것을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지긋지긋한 그 수학이 내 대학 가서 뭐 어때 써먹겠노 했지만 써먹죠. 수학을 모르면 항공우주공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학의 대부분이 뭐 비슷하겠지만 특히 항공우주공학은 수학에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그러한 스테이트들의 변화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이제 이번 제장에는 U는 이제 제어 입력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D는 드래그, 그다음에 L은 리프트 양력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통 드래그라고 하면 분모에 2만 있고 M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M을 나누기 때문에 저거는 드래그가 아니고 M을 나누기 때문에 리프트가 아니고 드래그 엑셀레이션, 리프트 엑셀레이션입니다. 질량을 나누니까 왜 엑셀레이션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F equal ma 뉴턴의 법칙, 그죠? F equal ma인데 그 질량이 없으면 뭡니까? 가속도죠. 자, 그렇게 드래그 가속도, 그 다음에 리프트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하게 이 우주 비행체가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로 내려와야 되는가? 안전한 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안전한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안전한 길을 먼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레퍼런스 트래젝토리입니다. 그 레퍼런스 트래젝토리를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그건 첫 번째로 기체에 가열이 되면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열들이 누적이 엄청나게 되게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잘못하면 견뎌내지 못하면 내려오면서 그냥 타버리게 되죠. 타버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그렇게 해서 재진입하다가 사고 난 스페이스 셔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 열량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그 총 열량을 최소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레인지는 비행을 한 거리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조건에서 저 퍼포먼스 인덱스, 즉 총 가열량을 최소로 해야 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조금만 만족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히팅 레이, 가열률이 얼마만큼 되냐? 시간당 가열률이죠. 저거는 이제 기체가 받는 제일 많이 열이 받는 부분에서 최소로 저 가열률을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로드 팩터. 자, 하중입니다. 하중. 하중이 커져 버리면은 사람 타고 있는 사람도 견딜 수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게 원지죠. 그래서 이게 2G, 3G 되면은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중이 커져 버리면 기계가 파손되기 때문에 사람이나 기계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로드 팩터, 하중의 배수가 얼마만큼 되는가. 그것도 하나의 구속 조건.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엄 글라이드. 비행기가 피치를 숙이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영도 상태에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한계.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레셔, 동압입니다. 동압은 공기 밀도를 통해서 제어면이 받는, 비행기의 제어면이 받는 그런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맞춰야 되는 거죠. 다이나믹 퍼포먼스, 뱅크 앵글이 90도일 때 또는 0도일 때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위에 상한이 있는 그런 라인이 있고 밑에 하한이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상한과 하한 그 사이를 우리가 permissible reentry corrido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행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저 안을 비행을 해야지 저 위로 더 올라가거나 내려오게 되면은 추락하거나 타거나 그 다음에 로드가 너무 커서 사람이 죽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은, 이런 비행체는 저러한 비행적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스킵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비행기 모양으로 생긴 이 우주 비행체가 안전하게 내려와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착륙을 어떻게 하는가? 얘가 비행체인데 저렇게 앞에 만들어진 레퍼런스 트래젝토리를 레퍼런스 기준 궤적을 만족을 하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걔를 만족하다 보니 뭐 얘가 자꾸 이렇게 양력을 바꿔야 되거든요. 양력을 바꿔서 드래그를 맞춰야 되는데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한쪽으로만 이렇게 바꾸게 되면 비행체가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은 오른쪽으로만 기울면 오른쪽으로만 계속 시프트가 생기겠죠. 그러면 착륙해야 될 활주로는 바로 앞에 있는데 멀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기울었다가 왼쪽으로도 기울었다가 오른쪽 기울었다가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뱅크 리버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런 뱅크 리버설을 만족하면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족하도록 설계가 되어줘야 된다. 자, 그렇게 돼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 점선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레퍼런스 트래젝토리입니다. 저 레퍼런스 트래젝토리는 드래그 엑셀레이션을 만족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저 드래그 엑셀레이션의 기준값을 만족하도록 실선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떤 부분이 약간의 이렇게 밑으로 처지면서 그렇게 만족 못하는 부분이 있죠. 저게 바로 뱅크 리버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너무 많이 시프트 되니까 다시 왼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요게 뱅크, 그러니까 요 기울어지는 각도를 뱅크 앵글이라고 합니다. 요게 0도가 딱 되는 순간 양력이 커지게 되거든요. 양력이 커지게 되면서 드래그가 반대로 속속 살짝 줄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축축 처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 오른쪽이 뱅크 각기 변화량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런 값들은 뱅크 리버설을 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비행 경로각,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비행 속도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대지 속도, 렐러티브, 지구 상대 속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상대 속도는 또 뭐가 다르냐? 그러면 윈드 스피드가 있고 또 지구 상대 속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자동차에서 GPS를 보는 것이 다 지구 상대 속도입니다. 비행기가 날면서 비행기로 앞에 들어오는 그 바람을 상대 바람을 피토튜브라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공기량을 측정해서 공기 속도를 측정해서 재는 것이 윈드 스피드.
자, 요 얘기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왼쪽에는 셔틀의 고도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120km의 대기권에서부터 저러한 고도의 가로축 시간에 대해서 비행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스페이스 셔틀과 호프엑스, 그 다음에 아폴로와 제미니는 그 캡슐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비행체의 모습이 아니고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콘 모양의 그냥 뚝 탄도로 그냥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훨씬 빨리 떨어지죠. 한 10몇 분 만에 거의 고도 10km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스페이스 셔틀이 저런 거는 20분 이상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그림은 뭔가 스페이스 셔틀하고 뭐가 같다? 스카이 다이버가 떨어지는 속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보통 비행체는, 보통 항공기는 떨어지는 속도가 분당 한 250m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얘는 분당 3.5km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이 비행기지 그냥 벽돌 던져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날개가 짧죠. 그러니까 양력이 짧은 겁니다. 저러한 양력이 작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으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해야 되고 하강 속도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면 저 길게 하면 됩니까? 왜 길게 안 합니까? 날개가 긴 보잉 전보기를 세워가지고 우주로 발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면서 뭐가 커진다? 날개가 받는 저항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문제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개를 짧게 해서 내려올 때 좀 빠르지만 내려올 수 있을 정도만 만들어준 게 날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은 히딩 에라, 그래도 활주로를 두고 내가 얼마만큼 많이 벗어났는가, 쭉 올라가는 것은 뱅크 리버스를 하지 않은 경우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쭉 멀어지게 되죠. 근데 밑에 끈을 뱅크 리버스를 하니까 요래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오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드래그 엑셀레이션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이런 주어진 시스템의 환경에다가 오차를 랜덤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막 무작위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데 초기 오차 막 이런 것들 막 집어넣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 강인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1000회, 10,000회 엄청나게 많이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는 액추얼 랜딩 사이트라고 그 1000회를 돌리니까 저 안에 그렇게 1000번이 착륙했을 때 저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온다. 우리가 착륙해야 되는 지점을 예상을 했는데 그게 맞아야 되겠죠. 너무 엄청대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밑에서 바다니까 배가 준비하고 있고 내려오는 착륙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벗어나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렇게 시스템이 저 정도 안에는 들어오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맛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과의 졸업 후 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항공우주연구소, 뭐 국방과학연구소, 그런 연구소 등에 취직을 하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죠. 사천에 있는 완제기를 만든, 그 다음에 또 완제기는 아니지만 항공기의 많은 파트를 만들고 있는 대한항공,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 항공회사들도 또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현대자동차, 그다음 중공업 뭐 등등도 많이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전자회사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에도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국토부라든지 산업기술평가원, 그다음에 국방기술품질원 이런 쪽으로 가서 직접 연구보다는 그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자를 돕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 저희가 졸업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해서 하는 또 방법 길로는 현재 저희가 31년 역사에 속에 한 교수가 한 열 분 넘어 계시고, 대표적으로 또 뭐 영국의 크랜필드 대학의 교수도, 그다음에 미국의 UC 데이비드에도 저희가 출신의 졸업생이 교수를 하고 계시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공우주과학과 1기로서 저희 과를 또 맡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번 우리가 소개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이대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화학과인 저도 항공우주학과에 관심이 생길 만큼 흥미로운 강의였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 간단하게 질의응답 한 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공우주공학 전공하면 카리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장에 보여드렸듯이 카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인데 보통 학부만 졸업을 하면은 사실 조금 힘들고요. 연구소에 취업을 원한다면은 석사, 박사, 최소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 어떤 연구소든지 그거는 뭐 저희 꼭 항공뿐만 아니고 타 전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은 또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연구소로 충분히 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